네, 안녕하십니까. 홍사원의 경제쇼.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추석인데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이면 늘 하는 말이죠. 오늘만큼은 근심 걱정 또 어려운 경제 사정 모두 다 싹 잊고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원의 경제쇼. 자, 돈 이거 싫어한다면은 그거 분명 거짓말일 겁니다. 뭐 성공하려면 그런데 돈을 사랑하되 차갑게 다루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이거 말처럼 쉽지는 않죠. 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또 더 나가서 인간관계까지 잘하는 방법 뭔지 오늘 좀 명절 맞아서 스페셜로 한번 좀 꾸며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명불허전 심리학자십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경제쇼에서는 처음 뵙는데 네, 텔레비전에서는 제가 많이 뵙습니다. 저는 그리고 프로그램을 워낙 많이 봐서 네. 저는 아까 뵐 때 반갑게 인사할 뻔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를 안 하고. 예. 그리고 홍 기자님 거짓말 잘하시네요. TV 잘 안 보신다고 하시더니. 아니 김 교수님 나온 건 몇 번 많이는 아니고 제가 사실 텔레비전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거든요. 몇 번 뵀습니다 제가. 그걸 또 그냥 그 예리하게 진땀 들이미시네. 나시라고. 진땀 나시라고. 땀나네 땀나. 명절 때 오랜만에 만나서 네. 약간 그 재밌게 서로 티키타카 뭐 디스하시는 그런 네. 친척 같아서요. 아 정말요? 이런 근데 뭔가 마음에도 없는 덕담 같은 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 때 서로 좀 나눠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입 바른 소리 그런 거 안 하는 게 낫습니까? 일단 아직 소개도 안 했어 지금. 정선영 씨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네 방송인 반갑습니다 정선영 씨. 여러분. 입이 그 마음에도 없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아까 정선영 씨 말한 대로 네. 이 덕담 나누는 거 일단 말이라도 이렇게 건네는 거 그러니까 속에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네. 안 하는 것보다 난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항상 칭찬의 효과를 과소평가한다. 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이제 만났는데 삼촌이나 이모가 어우 너 예뻐졌다. 이 안 한마디 예뻐졌는데. 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정말 많이 꼬인 사람이 아니면 에이 또 왜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막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건 그건 당연하고요. 항상 네. 우리 예상보다는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면 상대방은 내가 예상한 것보단 좋아한다. 그러면 그냥 좀 습관적으로라도 남에게 칭찬하는 이런 연습 같은 거 하면 좋겠네요. 그 진정성 안 담겨 있더라 하더라도.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그걸 굳이 진정성이 있다 없다라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야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도 고운데 네. 내가 이렇게 가벼운 칭찬을 해보면 이게 이야기가 약간 따끈따끈해지죠. 따끈따끈 빌드업 하잖아요. 축구에서 빌드업 한다고 하는데 왜 그 거래 철학만 그 대화를 빌드업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들이랑도 이런 빌드업 하시면 네. 결국 명절 때 그분들과의 대화가 좋았다라고 하는 건 나한테 좋은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가벼운 덕담 같은 건 정말 중요하죠. 그럼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명절 때 그 온 가족들 뭐 한참 못 보던 같이 일가 친척들 만나면은 거기서 뭐 잘 됐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됐다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뭐 주식해서 뭐 돈 벌었다, 뭐 네. 코인에서 돈 벌었다 꼭 이런 있죠, 꼭 분들 있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부럽네, 잘 됐네 하면서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 있잖아요. 네. 나만 배 아픈 건가 이거? 배 아파요. 명절 음식 많이 먹고 사촌이 땅 샀다고 하면 배 더 아프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이제 왜 시인이 시인을 질투하고 목공이 목공을 질투하고 도공이 도공을 질투한다고 친척은 여러모로 비교가 잘 되기 때문에 네. 가깝고 그다음에 비슷한 구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에 사는 뭐 존슨 아저씨가 뭐 큰 돈 벌었다 에는 하나도 질투하지 않지만 네. 그렇지. 나랑 여러모로 비슷한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다면 비슷하죠. 그래서 친척뿐만 아니라 예.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확률도 많고 내가 어려울 때 같이 공감해주면서 슬퍼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예. 같이 즐거워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농담으로 이럽니다. 같은 과 교수님들한테 내가 힘들 때 제일 의지되는 분들은 교수님들이지만 예. 제가 학술상 받았을 때 결코 그거를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분들이 또 우리과 교수님들이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연구를 해보면 가깝고 이런 분들은 힘들 때 의지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배 안 아파하면서 아주 기꺼이 흔쾌히 즐거워해주는 사람은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 예, 약간 느슨한 오히려, 사람들. 네, 오히려 네, 네. 옆 사람이 좀 잘 되는 게 그렇지. 좋으면 그 사람이랑 나랑 그렇게 긴밀하지는 않다고도 어. 볼 수 있겠군요. 네네네. 오. 그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더욱 더 축하해주기 좋죠. 네. 아, 그렇네. 제가 학술상 받았더니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이 카센터 하는 제 친구가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해관계 전혀 없는. 네네.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필요하죠. 아.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네네. 그럼 이런 경우도 저 같은 경우도 뭐 명절 때뿐만이 아니고 제 그 직장에서 KBS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보고 그러니까 물론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죠. 저는 일단은 직장 내에서 동의할 뻔했습니다 지금. 무지무지하게 갈려요. 하여튼 그런데 저에 대해서 이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정말 이번에 잘 됐다 뭐 이런 것도 저 사람이 진짜로 진심을 담아서 저렇게 나를 말해주는 걸까라는 걸 제가 느낄 때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걸 제 심리학자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네네. 기회를 타서 그분도 그 상대방도 그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느끼죠. 느낄까 안 느끼죠. 느낄까 제가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네. 그 예를 들어서 네. 호기심 같은 건 예. 제가 호기심을 여기다 가지고 있다, 이 마이크에 가지고 있다는 걸 두 분께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종류 중에 어떤 감정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호기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호기심 같은 거를 표현할 때는 일부러 과장되게 막 우리가 극 중에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해야 돼요. 그런데 부럽다라는 거, 네. 부럽다라는 감정은 말 자체에 그대로 잠겨 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부러움이 느껴지면 아. 이분이 진심이구나. 아. 네, 왜냐하면 그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 그게 오히려 진심이구나. 네. 근데 이제 질투도 의외로 또 쉽게 우리가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렇고 싶은데 이미 표정에서 엄청 그렇죠. 티가 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질투랑 저는 그래서 그냥 부럽다라고 얘기해요. 잘 됐네. 야 부럽다까지 하나 붙여보시라 그래요. 부럽다. 그러면 확실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부러우면 그게. 지는 게 아닌데 네. 질투하면 지는 거죠. 질투하면 홍 기자님께서 가지신 뭔가 이루신 걸 홍 기자님이 잃기를 바라는 거죠. 잃어버리길 바라는 거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경우 잃으신 게 많아. 많으신가 봐요, 기자님. 뭐 내가 봤을 땐 그렇게 뭐 잃을 게 있겠나 싶은데 뭐 그렇게 보일 것도 같기는 해요.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룬 거를 나도 이루고 싶다라고 하면 부럽다를 붙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룬 것을 그 사람이 잃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부럽다는 얘기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끼리 오히려 말을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일 있는 거는 좀 편하게 나 요즘 힘든 일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좋은 일 있는 거는 내가 괜히 이 이야기를 해서 저 사람이 좀 상대적으로 어떤 그런 박탈감을 느끼거나 혹은 나를 질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좋은 얘기는 오히려 입을 더 꾹 다물게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면 밥 한 번 사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그렇게까지 뭐 마음까지 닫아가 그렇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분이 뭔가 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가깝다가 복잡해요. 정말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는 네. 일부러 약간 재수 없이 내가 이렇게 잘나지 않았냐라고까지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가깝다 멀다가 사실 정말 이것도 사실 말로 그냥 그렇지. 이분법 조이제 그 사이에 정말 미묘한 네. 관계들이 있거든요. 멀어지는 거 순식간이죠. 그런 경우 저도 경험 많습니다. 네. 자, 저희가 경제쇼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하여튼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먼저 김 교수님도 뭐 주식 투자나 이런 거 하십니까? 제가 이제 궁금하네요. 가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를 세미나나 강연자로 부르시는 기업들이 있으면 네, 그날 이제 그 주식을 삽니다. 그날 제가 받은 그 기업의 주식을 네네. 왜? 아니 기업을 아무리 증권가에 있는 아. 전문가들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사시지 저처럼 그 기업을 직접 방문하고 사시는 경우가 없죠. 직접 가보면 보고. 예. 직원들이 경청하시는 태도도 있고 질문하시는 수준도 예,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보이고 심지어 저는 그 여의도에 계신 어떤 분한테 그 회사 대표님 직접 만나보고 난 주식 사는 거라고 그 농담으로 또 이런 얘기도 하죠. 심리학자 불러서 강의 들을 정도의 기업이 망하겠느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기업의 주식을 그날 뭐 한 10만 원어치도 사고 20만 원어치도 사고 그러면서 뭐 10번 부르셨으면 다 합쳐서 막 200만 원, 300만 원어치 사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앱을 보면 네. 그 무슨 왜 예전에 왜 우리 그 증권 그 저기 그 객장에서 이렇게 시황판 본다고 하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의 이렇게 근데 가시면 다 5주 막 7주 이렇게 많지는 사는 게 많죠. 않고. 이상하게 논리적이네. 그 듣는 분들의 어떤 태도나 앞서 말씀하신 질문의 수준이나 이런 걸 보면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다 혹은 조금 어렵겠는데 하는 게 다 느껴지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 10개 아니야 한 100개 정도 기업에 만약에 갔다면 그중에 5개 기업 정도는 네. 혹은 2-3개 정도 기업은 절대 주식 사면 안 되겠다. 아. 그런 예를 경우도 들어서 있지. 어떻게 기만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일까요? 예. 혹은 어떻게 안 좋은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묘한 그런 식의 질문들을 또 많이 하는 그렇구나. 가끔 있어요. 정말 가끔 있는데요. 그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 폐지됐죠. 네, 상장 폐지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 뭐 그게 오너 리스크부터 뭐 네. 다른 있죠. 뭐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진짜 보면은 몇 년 후에 예. 그 기업은 몰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뭐 재미입니다. 일종의 재미입니다. 그래서 네. 그 기업에 다시 갈 때 네. 제가 이제 예. 다시 뭐 2년 후에 3년 후에 세미나를 하거나 자문회의를 갔을 때 제가 이 회사의 주식을 무려 5주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또 분위기도 너무 좋아지고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회사의 주식을 산다는 건 그 회사의 뉴스를 당당하게 볼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주식이 단 몇 주만 있어도 예. 그 회사 기사를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일단 똑바로 안 하고 있어. 뭐 이런 가족 느낌이 같은 가요. 마음으로.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죠. 이제 그 뭐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뭐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주식 3주만 사시라. 네. 그러면 인간은 무조건 내가 그렇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 몇 주의 주식으로도 2차 전지 기사만 나오도 이렇게 계속 보게 되고 예. 여러모로 그래서 주식을 산다. 사실 그게 제 주위에 있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 심리학자들이 자녀 교육 중에 하나로 예. 경제를 공부시키기 위하고 맞습니다. 관심 가지게 하는 수단으로서 주식 투자를. 소액의 주식을 조금씩 사게 만들고 네. 다양하게 네. 사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저는 주식을 이제 기자하면서는 거의 안 해봤거든요. 이게 사실 기자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네, 보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게 내가 주식을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거나 특정 산업의 주식을 사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해 충돌해. 내 보도가 그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반하는 보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네.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주식을 이제 거의 안 했었고 또 주식이 또 어줍지 않게 그냥 이게 합법적인 도박판이다 이런 또 개똥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안 하다가 경제쇼 하면서 이 주식 용어도 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이게 정말 산업자본에 대한 주식 투자는 다른 투자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과는 달리 정말 내가 산업에 우리나라 산업에 내가 투자하고 기업의 그 어떤 주인의 일부가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딸내미한테도 제가 좀 돈을 줬어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많은 돈 준 건 아니고 주식을 네가 한번 아빠 따라서 이거 한번 좀 해보자 했더니 얘가 정말 완전히 그 기업이나 산업 이런 거 전혀 관심 없던 애였거든. 그때부터 막 뒤져보더라고. 아빠 이거 아빠가 경제쇼 하니까 뭐 이런 건 2차 전지는 이런 거 뭐야. 자동차 반도체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관심이 생기더라고 얘가. 왜냐 자기 돈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도박이 아니라 주식을 도박판으로 만든 게 일부의 사람들이고 네. 그래서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투기는 그 소위 말해서 그냥 생각 없이 죄송합니다. 투기는 그냥 생각 없이 그 결과가 좋아지기만을 바라는 거니까 도박하는 뇌고요. 네. 투자하는 뇌는 게임하는 뇌다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도박하는 뇌를 이렇게 fMRI 같은 저희가 이제 그 연구 장비로 찍어 보면 네. 머리를 안 써요.
그 MRI, 펑셔널 MRI라고 네, 해서. 네. 그래서 이제 아. 그 뇌를 보면 이렇게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어야 머리를 쓴다라고 표현할 네. 수가 있는데 보상 중추만 계속 문득 발달하는구나. 자극받는데 그게 이제 그게 그렇게 다 나와요? 네, 다 나옵니다. 오, 신기하다. 그래서 보상 중추, 쾌감 중추라고 하죠. 네. 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그때가 이렇게 살짝 만족감. 그때가 이제 그 보상 중추들이 활동을 하는데 도박을 하면 네. 문득문득 거기가 뜹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뭐 5강 떴을 때 많이 치시나 보네. 명절이니까. 네. 쓰리고에 피박 씌웠을 때 네, 뭐 네. 잭팟 터졌을 때 근데 머리를 안 쓰고 있는데 여기가 즐거워진다는 건 예. 지금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게 약간 미신적인 거 우연적인 거에 계속 기원한다는 건 아닌 거예요. 네. 의외로 게임할 때 뇌를 찍어보면 네. 뇌가 그렇게까지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써요. 네, 근데 머리를 전두엽을. 정말 열심히 쓰고 있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게임할 때 굉장히 많은 게임을 할 때 보면 사람들이 하면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막 게임을 하죠. 네, 머리 엄청 써야 되니까. 저도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앞서 그 투기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아이들한테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뭐 소액의 돈을 가지고서 주식을 투자하는 거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일찍 하면 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긴 네. 한데 예를 들어서 아이의 1년 용돈, 1년치 용돈이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거, 그 정도의 물건을 아이가 지금 원하고 있다. 네. 원하고 있다. 갖고 싶어 한다. 라고 하면 그때쯤 되면 그걸 꼭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아이가 그냥 껌 사주세요. 뭐 빵 사주세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죠. 네. 근데 그러면 아이가 그건 꽤 큰 돈이기 때문에 1년 내 용돈을 1년이나 모아야 살 수 있는 거네. 요 정도가 되면 이제 사람이 뭘 쌓아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그때쯤 되기 시작하면은 보통 그런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아주 소량씩 네. 한번 해보게 만들 수 있죠. 그 돈은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뭐 이런 책도 있다면서요. 네. 이게 돈이라는 게 사실 뭐 워낙 사람들이 그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때야 됩니까? 그 책에서 돈을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예. 목적 없이 버는 돈은 지향점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만약에 어떤 분이 막 큰 돈을 벌었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제 100억을 벌었는데 그게 이게 어떤 돈이냐는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있는가에 따라서 큰 돈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모자란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뭘 하고 싶은지가 없는 분 그런 분들은 100억을 모으면 당연히 이제 옆에는 2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 컴플렉스를 느끼든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질투를 느끼든 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돈을 맹목적으로 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만 넌 내 옆에 무조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류의 주인공들이 가끔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없으면 안 돼. 라고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차갑게 다루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목적 있는 돈을 벌 때 사람이 돈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분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네. 예. 차갑게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돈은 그런데 없으면 확실히 불편해질 때가 있죠. 네. 돈 없어도 돼. 그냥 없는 대로 살지. 이런 분들도 사실 인생을 보면 그분만 불편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되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예. 제일 복장 떠지고 막. 네네. 그래서 왜 여성들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 착한 남편처럼 문제 있는 게 없다. 막 이러면서. 생활비 많이 줄 때가 그렇죠. 제일 멋진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나의 소망 일어나면 좋은 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돈이 필요해라는 측면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이런 일만큼은 일어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에 리스트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을 저희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라 그래요. 접근 동기는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걸 바라는 거고 회피 동기는 이런 일만큼 내 인생에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오로지 좋아하는 것만 있고 소망만 있는 사람들은
그 인생 자체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참 뭔가 심지어는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채기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인생. 예. 주위 사람들도 좀 많이 어렵고 많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고 또 반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내는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 그쵸. 보면 사람이 결국 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무망감이 와요. 무망감. 네, 근데 왜 우리가 절망한다고 하잖아요. 네. 절망은 희망이 꺾인 거고 예. 무망이라고 하는 건 제일 무서운 건데 어떤 희망을 가질 생각조차 못하는 건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왜 노인 빈곤율과 그다음에 노인들께서 자살하시는 게 굉장히 높은 네.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는 빈곤하지 않은데도 자살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경제적으로 어렵지 네, 않은데도요? 네, 네. 그거는 우울감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이제 뭐 때문인가요? 우울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내려가면 무망감입니다. 무망감. 희망이 없어서?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돈은 많아도 네네. 돈이 뭐 어느 정도 있어도 예. 그러니까 뭐냐면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럼 이제 그게 외로움으로 가서 예. 그 외로움이 다시 희망을 못 찾게 만드는 무망감에 도착하면 이렇게 거기까지 도달하면 그러면 이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은 질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이제 하는데 예. 그 외로움의 시작이 바로 뭐냐? 먼저 그 책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돈이 아니라 예. 차갑게 다루는 돈만 있는 아. 분들이 예. 그 외로움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부자 중에 그런 분들이 많는 경우가 그렇게 예. 연결이 됩니다. 특히 저희 이제 뭐 어머님 세대나 그 아빠 세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아끼면서 막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좀 죄악시 되면서 오로지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그저 그냥 돈만 모으고 안 쓰는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 그렇죠. 면서 살았던 다들 분들이 그랬죠. 많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무망감이 더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 완화제로서만 혹은 불행 방지제로서만 돈을 모으신 그러네요. 거죠. 그러니까 행복 촉진제 혹은 소망 성취제 같은 걸로 돈을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래요. 뭐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청년분들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꿈이 뭐야? 그럼 건물주요 막 예, 조물주에 건물주 이런 얘기 농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건물주는 꽤 괜찮은 목표다. 네. 근데 건물주가 되고 난 다음에 뭘 하고 싶은지가 없으면 건물주가 되는 순간부터 너는 그 건물의 20층짜리면 20층에 들어간 모든 세입자들과의 법정 다툼에 들어가기가 딱 좋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건물주분들이 의외로 단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 많은 그렇구나. 그 많은 그렇지. 재산을 가지고도 예. 그래서 그 소망과 그 다음에 일어나면 안 되는 일에 대한 리스트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정의 내려야 돼요. 네. 왜 그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님이 예. 스스로 정의 내려라 제발 좀. 예. 왜 정의를 왜 남의 걸 베껴오느냐. 그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그 얘기 많이 하시죠. 그분이 쓴 책이죠. 그 책을 제가 심리학자들한테 많이 권해요. 그래요? 이 책에서 국가를 개인으로 바꾸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 책이 된다. 거기 나오는 국가를 개인으로 네, 바꾸면은 그러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에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제발 스스로 정의를 내려봐라. 네. 인공지능이 뭔지 메타버스가 뭔지 정의도 없이 그거 자격증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지적하시죠. 예. 그렇지. 올해 한국 그렇지. 심리학회 연차학술 대회도 그래서 예. 강력하게 박태웅 의장님 한번 오시라고 네. 하라고. 예. 근데 그분의 얘기에서 AI나 뭐 챗GPT의 기술적 측면만 제발 듣지 말고 네.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를 한 개인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타포 은유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라. 예. 라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스스로 정의 내리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성공이 뭔지 정의 예. 내리라는 거예요. 당신한테 성공이. 예. 당신한테 부자가 뭔지 스스로 정의 내리시라는 거예요. 자기 정의가 없는데 어떻게 어떤 삶을 이루할 때 그 다음 일을 하고 또 다음 행보를 보고 새로운 그 삶을 그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정의에 의해서 많이 살아가요. 그런 것 심지어는 같아요. 중산층이 뭔지 부자인지 뭔지도 이렇게 찾아보고 38평 이상이 돼야 중산층이야. 뭐 배기량은 1,500cc까지는 가야 중산층이야.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야. 이거 저는 이제 가끔 저한테 넌 부자의 정의가 뭐냐라고 네. 하면 저는 제가 부자의 정의가 한 20개 정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한 8개까지 지금 이제 충족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4대문 안에 주차했는데도 주차요금이 아깝지 않다. 그 정도면 부자다. 주차비를 신경 쓰지 않을 정도. 왜냐하면 저는 주차를 제대로 안 하면 분명히 상대방과 이야기를 아주 행복하게 아니면 즐겁게 나눠야 되는데 계속 불법 주차한 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그 삶을 마치잖아요. 주차비 계산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실제로 꽤 많은 정말 저보다 어. 몇십 배 많은 부자인데 예. 네. 주차비가 아깝다고 해서 예. 얘기를 마무리 못하고 자주 못 보는 사이인데도 그 얘기를 먼저 대충 나가는. 허둥지둥하고 더 중요한 건 저랑 대화할 때 자꾸 차 쪽 쳐다보고 있고. 딱지 끊을 이제 안 네, 끊는지. 네, 네. 어, 그런데 그거는 근검절약이 아니죠. 그렇지. 예, 그건 되게 그렇지. 어리석은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위 말해서 소탐대시라는 그런 삶인데 부자들 중에 그런 분들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예. 작은 것에 엄청 네, 아끼시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자기 삶의 정의를 스스로 못 내리는 어. 거예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그냥 이 오늘 나오셨으니까 네. 그냥 제 개인 상담도 좀 이렇게 좀 같이 곁들여서 좀 할게요. 뭐 묻어가는 거지 뭐. 뭐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은 저는 그렇게 뭐 그게 많이 불만은 아니거든요. 조금의 네, 불만은 네, 있지만은 네, 그때 대신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그 기자로서 저널리스트로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지 않았느냐. 인정 욕구. 그렇지. 네. 사람들 인정 욕구. 그게 되게 더 크죠. 부에 대한 욕구보다도 인정에 대한 욕구가 저는 더 큰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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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뭔가?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 타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예.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예.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자아를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철학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인정투쟁적 삶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인정투쟁적 삶의 욕구는 뭐냐면 타인이나 타자가 나한테 인정을 하고 있다만 가지고 자아가 형성돼 있으면 네.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이 그럼 물러가면 그리고 약해지면 그럼 굉장히 어렵잖아요. 내가 남는 게 그렇죠.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화심리학자 왜 김정은 박사님이 네. 그 얘기를 되게 쉽게 풀어주셨어요. 예전에 한번 그것보다 더 쉬운 말이 있어. 남의 감탄에 목매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러면 남의 감탄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이걸 자아 명칭을 딱 집어넣으니까 너무 쉽죠. 내가 나한테 감탄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기자로서 사회와 그다음에 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것 자체 중에서 내가 나한테 또 인정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양쪽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 그러면 그건 굉장히 건강하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큰 부가 없어도 잘 돌아가게 만들 수 있고 잘 삶을 영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아가 되겠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 욕구를 받을 때 물론 나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되게 이제 뭔가 내 삶을 잘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한마디나 다른 사람이 나를 뭔가 좀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에 또 이 자아가 그럼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그렇지.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는 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반응과 결정을 좀 구분하시면 된다라는 반응과 얘기를 많이 결정. 드리는데 왜 예전에 이게 출처가 이게 뭐 윈스턴 처칠이다 아니다 심리학자 누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이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그러니까 무서운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래도 용기 내는 건 결정이다. 네.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이동 관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한 번 명동역을 같이 저랑 같이 가다가 그분들의 이런 시위나 집회로 인해서 막 지하철이 막 연착되고 이러니까 그분이 막 짜증을 내시는데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네. 나는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아. 관심 있는데 내가 지금 짜증 나고 있으니까 어디 가네 늦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얘기 드렸어요. 그 상무님 그냥 이렇게 하세요. 짜증나. 화이팅.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응과 결정은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렇네. 네, 타인이 뭐라 그러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 블라인드 같은 데서 꽤 괜찮은 기업에 꽤 괜찮은 그 품격의 CEO신데
블라인드 같은 데서 막 이제 뭐 자기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걸 보시니까 네. 블라인드란 거 블라인드 앱, 그렇죠, 그렇죠. 직장 네, 그 네, 가입한 그렇죠. 직장인들 가입하는. 네. 아 요즘 뭐 난리죠. 그럼 뭐 대표님들부터 시작해서 임원분들, 뭐 네. 심지어 병원장님들, 뭐 네. 대표 변호사님들 진짜 여기서 쿡 찌르면 막 하고 막 우실 정도로 막 아.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네. 그게 왜 그렇게 골맞는가를 음. 봤더니 내가 아프고 당황스럽고 놀랍고 속상하다라는 걸 너무 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걸 느낀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반응 자체를 반응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사람이 반응과 결정을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 안 그런 척하고 또 뭐 진짓 아닌 것처럼 계속 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되는데 자기들만. 굉장히 아파하시라고 굉장히 당황하시라고 하지만 그 결정은 담대하게 나가시는 걸로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요 저는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무지하게 충격받네. 무지하게 충격스러운데 여기서 100개 아무리 선풀이 있어도 악플 하나에 그냥 맛이 간다 내가. 이렇게 일부러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좀 괜찮아지나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댓글 1000개 좋은 게 더 달리게 혹은 논문 쓸 때도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리뷰를 받게 그러니까 노력을 죽어라 해야지.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를 전혀 숨기지 않고 얘기를 하고 대신 그거를 마무리하거나 더 제대로 더 좋은 걸로 덮어쓰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해야지. 네. 이 양쪽을 분리해서 일부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걸 자꾸 얘기를 안 하잖아요. 예, 얘기를 하고 숨기면 이제 병을 그렇지. 숨긴 것처럼 그렇지. 자꾸 골마요. 예. 골마요. 예. 네, 네. 저도 그러거든요. 네. 지금 하시는 얘기가 딱 제 얘기네 보니까. 제 얘기이기도 해요, 기자님. 나는 그거 다 말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막 숨기거든요, 일부러. 아니, 그러니까 약해 보일까 봐. 경제수에도 물론 홍사원 칭찬하는 글이 한 90% 되지만은 네. 한 10% 정도 되나? 하여튼 그게 뭐, 또 더 아프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고. 그래 아픈데 그 네. 속으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속으로 그냥 끙끙 내가 이거 무시하고 안 봐야지 말 안 해야지 이거 무시해야지 이러면은 11개 나오면은 그때보다 더 아파져.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차라리 주변한테 야, 오늘 또 댓글 또 이런 거 올라왔네. 아유 뭐 맞으니까 시원하네. 오히려 이렇게 네, 넘겨 네. 자꾸 그게 자기 일종의 자기 컨트롤 그렇게 음. 되면은 그 별거 아닌 그야말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네, 네, 아, 네. 그래요. 두 분은 제가 가끔 저희 그 학생들에게 네. 실제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두 분은 가끔 제가 학생들에게 봐봐라 반응이랑 결정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구분해 나가는 사람, 네. 구분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여줄 때 가끔 보여줘요 학생들한테. 두 분 얘기하시는 각자 프로그램에서. 네. 그러니까 왜 예전에 뭐 아유 참 티나네요,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거 당황스럽네, 막 이런 거 툭툭툭툭 하시죠. 네. 그게 이제 반응을 숨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기를 바꿔봐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계속 이렇게 결정을 다른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네.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도 본인은 이거를 반응을 안 하면 네. 반응을 안 하고 숨기면 내가 오히려 강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거 그렇지. 반응과 그렇지. 결정을 구분을 해서 하는 네. 사람을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강하다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구나. 오히려 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이래야 강해지겠지의 상당 부분은 네. 네. 사실 그렇게 안 해야 더 사람들한테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 제 그냥 개똥 철학으로 나름대로 이제 정의 내린 게 우리 사회가 그래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여유가 없어졌어. 조금만 뭐 콕 찌르면은 그거에 그냥 극렬히 반응하죠. 뭐 네. 내 저거는 내가 반드시 되갚아 줄 거야. 내가 네, 못 참아 네. 막 분노가 그렇지만은 쌓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골병 드는 거야. 네, 네. 여유가 없어지는 거야 네, 사람들이. 네, 네. 그게 사소한 몇 번의 그런 행동만으로도 그날 잠을 잘 못 자는 네. 연구들도 있고, 그렇죠. 네네 음주량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약물에 있어서도 취약해지고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막 이런 말도 하시지 말라고 보통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도 다 자기 기만적인 말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네, 것도. 네. 대부분 몰랐거든요. 네. 어. 네, 얼마 전에도 KBS 앞에서 가는데 아이가 넘어졌는데 엄마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몰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치고 있어요.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건 좀 비유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엄마들은 많이 해. 너 내가 그럴 줄 알아. 너 내가 그거 네, 쏟을 네, 줄 알았다. 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있습니다. 명절에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면은 네. 저도 그러니까 제 그 이제 조카들이나 뭐 이제 직장 막 들어온 애들 취업한 애들 이런 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나 때려칠래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길이 지금 내 길이 아닌 이 것 길이- 같다. 왜냐 저도 그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이게 항상 연필 꽂고 있잖아요. 네. 뒤에 이게 원래 제가 그 목공 이제 나무막 가구 만드는 게 제 취미거든요. 한땐 그래서 야 여태까지 기자 이거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던 것 같다. 나무 만드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막 밤에 막 잠도 설치고 취재할 때도 저거 빨리 어제 만들다 결합하다만 이제 가고 이제 빨리 결합을 해야만이 뒤틀리지 않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나니까는 막 그래 원래 목수가 내 길이었네 이 길이 아니었네 그래서 때려치자 생각하니까 주변에서 그때 저 자식 저거 미쳤다고 그때 막 많이 그랬었거든. 아니 근데 너무 훌륭한 것 같은 게 저는 이 나이에 오히려 내가 또 좋아하고 내가 열정을 쏟을 만한 일을 찾았다는 게 되게 행운인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 그거예요. 심리학자시니까 응. 많은 사람들이 나 때려칠래 이거 정말 내가 평생 할 자신이 없어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너무 많잖아요. 이 길이 이 직업이 자신한테 천직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나름대로 뭐 체크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그 대부분의 분들은 이 일이 내 일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의 덩어리를 키워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생각이 한번 들면 네, 한번 부정적인. 들면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힘들 때마다 그게 원인으로 가게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키워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성공한 선수들은 보면 축구 선수했다가 야구 선수한 게 아니라 예. 투수했다 포수를 하거나 아. 외야수를 하다가 오히려 음, 투수를 해본 선수들. 그러니까 뭐냐면 직업을 바꿨다기보단 예. 직무를 바꿔본 음. 상태에서 오히려 꽃이 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나 이제 이 일이 내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정말 자기한테 맞는 일을 완벽하게 맞는 일을 할 때 어마어마한 몰입과 그다음에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약간 왜 그랬잖아요. 나사 구멍에 나사가 딱 맞아야만 들어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나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맞는 일이 딱 있어야만 그렇게 훌륭하게 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훨씬 더 많은 유형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일을 해나가면서 기존의 노하우나 경험 속에서 타인의 인정도 어느 정도 집어넣고 나의 의미와 보람도 어느 정도 찾아가면서 이렇게 빌드업 하듯이 오히려 자기의 성취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유형의 분들은 반드시 직업을 바꾸기 전에 내 직업에서 직무를 좀 몇 개를 바꿔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하위 유형이죠. 하위 유형이죠. 꽤 많은 그 분들이 요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야, 이상하게 똑같은 방송을 하는데 디지털 콘텐츠 쪽으로 왔더니 훨씬 더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렇지. 훨씬 더 활기차게 네. 성취감을 느낀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방송을 떠나는 게 아니라 혹은 그 안에서. 취재를 떠나는 게 네. 아니라 약간의 일의 직무를 바꿔보면서 경험해 보는 거죠. 예.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은 직업을 바꾸기 전에 확률적으로 봤을 때 더 안전하게 더 좋은 상태로 바꾸시려면 직무는 무조건 한두 번을 바꿔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목공 유튜버 하시면 되겠네요, 기자님. 그거 돈이 될까? 아유, 또 먹고 살 수 모르죠.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아니 그런데 그 직무를 바꿔보라는 얘기 제가 오늘 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제가 그러니까 그 목수 한다고 이제 때려친다고 막 할 때가 제가 데일리 뉴스에서 이제 그 일반 데일리 뉴스에서 현장으로만 돌아다니다가 이게 일반 뉴스 매일 하나 만들고 1분 40초짜리 뉴스 하나 리포트 하나 하고 끝내버리고 다시 또 뭐 하고 물론 이게 창의적이긴 하지 그렇지만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네. 근데 나무하다 보니까는 이거 대패지라면 뭔가 우리 집에야말로 결과물이 계속 나고 저걸 내가 만들었단 말이야. 너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그래서 스스로 감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제가 좀 그 고민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데일리 뉴스에서 시사교육 창이라는 이제 다큐멘터리 네네, 좀 호흡이 그렇죠. 긴 프로그램 부서로 다 그것도 직무를 옮긴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성취감이 정말 생기는 거예요. 네네. 데일리 뉴스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 뭔가 남았다 내가. 네네. 이른바 요즘은 없지만 DVD가 하나 남았다. 1시간짜리가 내 작품이. 라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 있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오랜 기간 한 몇 달에 걸쳐서 이 작품 하나를 만든다라는 드니까는 이게 목공보다 더 좋더라고요 또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심리학자들이 네. 예. 어떤 동기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빨리 하고 치우고 다음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동형인 그런 이동형의 동기 시스템을 가진 분들도 계시고 제가 전형적인 이거거든요. 네. 바로. 네, 그런 다음에 내가 한 것을 오랫동안 그거보다는 더 긴 텀을 가지고 뭘 하나 만들어 놓고 네. 이제 하나 쌓아놨다. 그렇지. 네, 하나 쌓아놨다. 예, 또 이런 분들의 유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사기획창에 안 오셨다면 그렇죠. 느낄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야, 이게 인간이 대부분 50대에 사망하던 시기에 심리학 연구를 했더니 이제 이게 몰라 안 보였던 겁니다. 100세 시대인데. 60대, 70대, 80대 가면서 오히려 인간이 점점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데 네. 이게 심지어 그래서 요즘은 70대는 돼야 가질 수 있는 능력, 80대는 심지어 되어야 가질 수 있는 능력들이 있구나. 우리는 항상 노화와 퇴화로만 나이 먹어가면서 그렇게 봤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50대, 60대, 70대가 돼가야만 알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능력들에 대한 연구들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나 다 발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구나. 나를 알아가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곳에 성취를 느끼는구나. 이제 그것도 자기 거죠. 그러니까 남의 정의나 남의 가이드라인에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제발 개발도상국형 인간으로 살지 말라고. 선진국형 인간으로 살라고. 그 선진국형 진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형 인간이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전 가끔 이런 분들도 봐요. 잠도 딱 자기가 한 10년 정도 쭉 보면서 조금씩 돌아보면서 나는 밤 11시에 자서 7시간 정도 자면 다음날 딱 베스트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분들이 되세요. 아인슈타인이 그러죠. 11시간 자는 사람인데 나는 11시간 자야 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신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7시간, 6시간 막 이런 식으로 자면 다음날 일을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조금씩 기록도 해보고 메모도 해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메모. 남의 외부에서 오는 세상의 지식만 메모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메모, 나에 대한 메모. 메모들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나에 자신을 대한 정의할 수 있다. 데이터를 네, 네. 약간 쌓아가는 그렇죠. 과정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메타 인지가 좋은 사람이다. 네.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딱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오늘은 좀 안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늘 나가면 나 싸워. 자신의 심리 상태나 어떤 이런 컨디션을 아는구나. 이 정도가 되는 분인데 그래서 처음에 사기 아니에요? 사기 막 이랬는데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찰이라고 하면 우리 맨날 득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직관이 쌓여가는 거죠. 직관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돈도 요 정도 가지고 있으면 요 정도 할 수 있고 요 정도 막아지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벌고 또 다른 공부도 하거나 다른 활동도 해보자. 그 다시 또 돈을 버는데 요 정도에 또 집중을 해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직관이 쌓여가는 분들은 부의 크기와 상관없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부자같이 보여요. 진짜 부자처럼. 근데 네. 교수님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약간 남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인 기준에서 약간 부정적인 거라면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데 고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나는 나니까 뭔가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부정적 사회적인 예를 반사회적인 들면 저는 12시간 이상을 자야만 되는 사람이고 돈도 저는 막 뭐 몇천만 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가 모이면 그냥 이거를 막 써버리고 싶어요. 당장 뭔가 물건을 사서 써버리고 싶다든지 좀 이런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네. 내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반드시 피해는 안 고려를 해야 줍니다. 돼요. 네, 그러면 뭐 괜찮죠.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잠깐 ADHD를 전공하는 이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네.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정신과로 보통 많이 불리는 친한 이제 선생님 한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ADHD 자가 진단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막 뭐 어느 정도 하고 막 뭐 하고 뭐 맞아요.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렇게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 경험 많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냥 나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부모님한테 일주일에 5번 이상 애한테 고함 질러 봤냐.
그러니까 ADHD라고 하는 걸 ADHD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를 그 주변에는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닌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기준은 좀 네, 사람마다 네, 네. 다를 수는 그렇죠.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이런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내 철학이. 네. 자 그렇다면은 이건 고민을 해봐야 되죠. 물론 그것조차도 내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분은 가족을 만들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 너무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맞아. 네, 때 되면 그냥 아이 낳고 때 되면 뭐 공부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입사하고 하는데 저는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70대인 분도 계세요. 나는 참 결혼을 안 했으면 참 여러 사람한테 행복하게 했을 사람인데. 아. 그러니까 그분은 적당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참 잘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 정도로 가까운 너무 사람한테는. 나이스하다고 하죠. 이런 분인데 가족에게는 굉장히 많이 상처를 주는 스타일의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어요. 네. 네. 아, 잠깐 이 말씀 드리면 또 이제 집에서 보고 있다가 너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진짜 교수님 아니에요. 여기 세상 나와서는 방송에서는 왜냐면 이제 여기 나올 때도 야, 참 지능형으로 빠져나간다 명절 때 전 안 붙이고 아니 김 교수님이 왜 그 수많은 방송에서 그렇게 PD들이 그렇게 부르는지 내 오늘 그 이해가 100% 갑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잘하시니 그리고 자꾸 내 고민을 막 얘기하고 싶죠. 그러니까. 저 정답을 듣고 싶고. 나도 모르게 그냥 내 속마음을 막 털어놓게 되네. 네네네. 힘든 일 있을 때 전화하세요 교수님한테. 자, 경제쇼니까 이거 하나 좀 네,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주식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그 하락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내려갈 때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이 다 막 폭락하는 그런 시기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이거 참 쉽지 않다. 네. 그냥 휩쓸려 그냥 다니기 쉽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그게 정말 큰 실수였네라고 깨달은 경우가 많다. 이른바 그 멘탈을 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특히 하락장, 폭락장 이럴 때, 이럴 때 뭐 대한 어떤 그 자기 그 판단을 잡는 방법, 노하우 뭐 이런 게 마인드 컨트롤. 그렇지.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왜 폭락장에 패닉 뭐 장이다 뭐 이러면 이제 막 그 자기도 어떻게 처분을 했는지 모르는 식으로 막 처분을 하거나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오히려 또 2차적으로 더 상처받으시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내 자신을 그렇죠. 보면서 또 2차적으로 상처받으시는데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안정감을 만들 예비 자금. 그러니까 왜 군대 누워 전쟁할 때 포탄이나 실탄의 재고가 바닥났다라고 하면 무리하거나 아니면 충동적인 그런 작전들이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1,000만 원을 어디다 다 투자를 해놓으시거나 아니면 어디다 다 넣어놓으시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요. 네. 그런데 500만 원은 여기 예비 자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500만 원 일단 주식시장에 놓고 500만 원이나 최소한 이게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패닉장이 왔다, 막 폭락장이 왔다 이런 때 했을 때 그럼 잠깐만 이건 기회일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딘가에 들어가서 이윤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적인 어떤 에셋, 그러니까 자산이 심리적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게 500만 원은 있어야 되는 분도 계시고요. 절반인. 심지어는 200만 원만 가지고도 가는 분도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아내시는 것도 나에 대해서 알아내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만약에 이제 주식에 들어간 돈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면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예비 돈이 그냥 계좌에 있습니다. 네. 예.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있으면 충당금이구나. 네네네. 그러면 버티더라고요. 네, 심리적으로. 그런데 그 10%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도 한 10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금은 남겨두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는데도 하게 되면 없는데도 그걸 할 수 있다. 사실은 그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나를 잘 꼬시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방법이 다 넛지죠. 그러니까 슬쩍 끼워넣는다. 그렇죠. 이런 거. 의지력, 결심, 막 대단한 어떤 정신력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성공예감 진행하는 그 이대호 편집장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물건을 안 잊어버리려고 네. 딱 하는데 보통 저거 안 잊어버려야지 보통 하잖아요. 네. 저는 거기다 제 지갑 혹은 명함집 같은 거 얹어놓거든요. 아. 그러면 무조건 집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일상생활 그쵸. 속에서도 곳곳에 그쵸. 만들어 그래서 정말 교수님은 교수님을 안 믿네요. 라고 농담을 진짜 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안전장치들이나 네. 넛지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알아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아이고 오늘 명절 맞아서 정말 재밌고 뼈와 살이 되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정선영 씨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운의 경제쇼였습니다.